아버지, 여기가 요양원이다 생각하세요. 아버지 돈은 제가 좀 빌립니다. 2년간 지하 창고에 갇혀 지냈던 아버지가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넌 날 사람으로 안 봤다. 그 한마디가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졌다고 믿었던 딸은 그날 오빠 집 지하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하나 간이 병기, 그리고 햇빛 한 줄 들지 않는 6평짜리 감옥. 아들은 아버지의 연금과 재산, 심지어 장기요양급여까지 빼돌렸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 2년 만에 사라졌고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극입니다. 사랑해야 할 자식이 부모를 저버렸을 때 그 끝에 무엇이 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거실. TV 소리만 작게 흐르는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수진 39세. 중견 제약회사 경리부 과장이자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오빠에게 맡긴 채 경제적 지원만 해온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100만 원씩 오빠에게 보내며 아버지가 좋은 곳에서 편히 계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구청 노인복지과였습니다. 담당자는 박정호 어르신의 장기요양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어르신 현재 어느 요양시설에 계신지 아십니까?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오빠가 경기도 어디 괜찮은 요양원 알아봐서 모셨다고 들었는데요. 담당자의 다음 말이 수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정우 어르신은 현재 등록된 요양시설이 없다는 것. 그런데 지난 2년간 재가급여 항목으로 월 80만 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 방문 요양 서비스로 신청됐지만 실사 결과 해당 주소에 방문 요양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수진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뭐라고요? 부정수급 의심건으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담당자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진은 곧바로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간신히 연결됐습니다. 오빠, 아버지 지금 어디 계셔? 요양원 어디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요양원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간 곳이 별로여서 옮겼다고. 하지만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연락 왔어. 아버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심된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구청 일도 내가 처리할 테니까 신경 꺼.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보호자야. 주소 문자로 보내줘.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못 믿냐는 말, 2년 넘게 아버지를 모셨다는 항변. 하지만 수지는 단호하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요양원에 안 계신 건지, 오빠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지,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눈을 감았지만 악몽만 반복됐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가 보낸 주소였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주택가 주소. 요양원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번지수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수지는 오빠가 보낸 주소를 손에 쥐고 경기도 의정부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문자로 온 주소는 5호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주택가 주소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지는 계속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양원이라면 시설 이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번지수만 보냈습니다.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수지는 의정부 외곽주택가에 내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들이 빼곡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어두웠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 요양원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주소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단독주택. 대문 앞에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오빠 차였습니다. 수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형수 한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미경, 38세. 민수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언니, 나 수진이야.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수진아? 갑자기 왜? 아버지 뵈러 왔어. 어디 계세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산책 나가셨어. 수지는 미경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십니다. 혼자 산책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산책? 아버지 휠체어 타시잖아. 응, 오빠가 모시고 나갔어. 조금 이따 오실 거야. 수지는 현관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미경이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평범했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널렸고 빨랫감이 소파에 쌓여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만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아버지 방은 어디야? 방은 2층에. 그때 복도 끝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가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경이 황급히 뒤쫓았습니다. 수진아, 거기 창고야. 수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 아버지. 지하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지는 멈춰섰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지하 6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반쯤 땅에 묻혀 있어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 낡은 이불, 플라스틱 서랍장, 그리고 구석에 놓인 간이 변기.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정호, 67세. 한때 30명 직원을 거느린 중소기업 대표였지만 10년 전 뇌졸중 이후 오른쪽 반신이 마비된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밑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수진아?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빠가 말한 괜찮은 곳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요양원이라는 말입니까? 왔구나. 아버지는 왼손으로 침대를 짚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몸은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옷 속으로 느껴지는 갈비뼈, 앙상한 어깨.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이란다. 아버지가 쓰게 웃었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플라스틱 서랍장 위에는
컵라면 몇 개와 페트병 하나. 구석간이 변기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벽에는 달력 하나. 2년 전 달력이었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2년 전부터 여기 두었어. 처음엔 위층 작은 방이었는데 손님 온다고 지하로 내려왔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제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전화기를 안 줬어. 네, 오빠가. 그 순간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무거운 발소리. 박민수 42세. 한때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려 했으나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자.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지하에 가둔 채 연금과 요양급여를 빼돌리고 있는 장남이었습니다. 수진아, 왜 여기 내려왔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오빠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빠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아버지 모시고 있는 거지. 이게 모시는 거야? 지하 창고에 가둬놓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 경찰 부를 거야. 수진아. 민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110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주소, 상황.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을 바라만 봤습니다. 미경은 계단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땅에 반쯤 묻힌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2년 만에 지하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햇빛 아래로 응급실 침대 위 박정호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진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욕창이 심각하다고, 최소 몇 개월은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으신 것 같다고, 등과 엉덩이 부분에 욕창이 2단계까지 진행됐다고, 정신 상태는 또렷하지만 육체적으론 상당히 쇠약하다고.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경찰 조사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노인학대 의심 케이스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병실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오빠는? 경찰서 갔어요. 조사받고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손은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아버지 돈 쓴 거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 다 가져갔어. 도장도, 연금이랑 요양급여도요? 응. 자동이체 해놨다고 하더라.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지는 은행에 갔습니다. 아버지 명의 통장 3개를 정리해서 받았습니다. 보호자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직원이 건넨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국민연금 매월 120만 원 입금. 당일 박민수 계좌로 전액 이체. 장기요양급여 매월 85만 원 입금. 당일 박민수 계좌로 전액 이체. 예금 계좌 잔액 0원. 2년 전 3억 2천만 원에서 현재 0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출 내역 보시면
대부분 박민수 씨 명의 계좌로 이체됐고요. 일부는 현금 인출이네요. 그리고 여기 대출 내역도 있습니다. 대출?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작년 8월에 담보대출 8천만 원 실행됐어요. 명의는 박정호 씨, 그런데 실제 대출금은 박민수 씨 계좌로 입금됐네요. 수진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3억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아버지 명의로 대출까지. 오빠는 아버지를 완전히 털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하감금, 재산 횡령, 무단 대출, 요양급여 부정수급. 변호사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에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사기, 횡령,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까지. 다만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CCTV, 통화 녹음, 문자 내역, 증인 진술, 의료 기록. 최대한 확보하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오빠가 반드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후 수지는 경기도 의정부로 다시 향했습니다. 오빠 집 근처 CCTV를 확보하려 했지만 개인 주택가라 설치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골목을 1시간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골목 입구 편의점에 CCTV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직접 왔습니다. 공문을 보여주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2년 전부터의 기록. 박정우가 집 밖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가 가끔 휠체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만 찍혔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자 민수가 팔을 거칠게 붙잡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상 속에 낯선 남자가 몇 번 방문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가 30분 후 나가는 패턴. 총 6번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차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성민이라는 사람이라고. 직업란에는 요양서비스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다고. 정가도 있다고. 사기방조 이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년 됐다고. 박민수 씨가 이 사람 통해서 부정수급한 것 같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같이 묶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이성민을 소환했습니다. 수진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실에 배석했습니다. 이성민 55세. 언뜻 보면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수십 명의 노인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성민 씨, 박민수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고객이죠. 요양서비스 컨설팅 받으신 분이요. 이성민은 태연했습니다. 형사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방문 요양센터 명칭, 요양보호사 명단, 서비스 제공 일지. 전부 허위입니다.
이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일 도와준 것뿐이에요. 박민수 씨가 부탁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한 건당 50만 원요. 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년이면 24개월. 총 1200만 원. 사기방조, 부정수급 공범. 조사가 끝난 후 수진이 복도에서 이성민과 마주쳤습니다. 이성민은 비웃었습니다. 고생? 어차피 당신네 오빠가 한 거지. 내가 뭐 했다고. 당신도 공범이에요. 똑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공범? 나는 그냥 돈 벌었을 뿐이야. 세상에 이런 거 나만 하는 줄 알아? 이성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법이 처리할 것이었습니다. 2주 후 병실. 아버지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욕창도 치료를 받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나기는 힘들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응?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이렇게 할 줄 알고 계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지. 언제부터요? 6개월 전쯤. 수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지, 왜 참고만 계셨는지. 내 오빠가 정신 차리길 기다렸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내 오빠 사업 망한 거, 빚 많은 거. 그래서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 내 돈 좀 쓰는 거야. 아들인데 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점점 날 사람으로 안 보더라. 말도 안 걸고 밥도 대충 주고 나중엔 지하로 내려보내더라. 그때 알았지. 아, 이 애는 날 아버지로 안 보는구나. 그냥 돈으로 보는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어.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언젠간 미안하다고 하겠지. 근데 끝까지 안 하더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 오빠. 용서해줘.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봤습니다. 2년 동안 지하에 가뒀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안 돼요. 오빠는 처벌받아야 해요. 알아. 그래야겠지. 근데 너무 미워하지는 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셔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오빠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한 달 후 수지는 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금융 거래를 조회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대부업체까지.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보호자 자격으로 신용정보를 열람했습니다.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수지는 숨이 멎었습니다. 대출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금융권 담보대출 8천만 원, 2금융권 신용대출 2천만 원,
대부업체 대출 1,500만 원, 총 1억 1,500만 원, 모두 박정우 명의였습니다. 실제 대출금은 민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했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했다고, 서류의 서명도 본인이 했다고. 그럼 CCTV 있나요? 본인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CCTV는 한 달만 보관됩니다. 작년 대출건이시면 이미 삭제됐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작년에 대부업체 가신 적 있으세요? 대부업체? 아니, 없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서류에 도장 찍으신 적은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내 오빠가 서류 몇 개 갖다 주면서 도장 찍으라고 했어. 뭔지는 안 알려주더라. 그게 대출 서류였어요. 아버지 명의로 1억 넘게 대출받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추가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징역형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이금융권 대출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서명 필적을 감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서명이 맞지만 일부 서류는 필적이 다르다고, 누군가 흉내낸 것이라고, 민수가 직접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장을 훔쳐 찍고 서명까지 따라했습니다.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수지는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필적 감정 결과, CCTV 영상, 의료 기록,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파일 2개 분량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판 준비하겠습니다. 2달 후 기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한미경, 이성민, 노인학대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부정수급. 혐의가 길게 나열됐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수지는 그날까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병원비는 오빠가 빼돌린 돈 중 일부를 가압류해서 충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휠체어로 복도를 도는 정도는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재판 언제야? 다음 달이요. 그래.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밤새 창밖만 바라보셨다고. 재판 한 달 전 경찰은 이성민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엔 정식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수진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실에 배석했습니다. 이성민은 이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양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형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성민의 통장 거래 내역, 민수에게서 받은 돈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도 나왔습니다. 총 18건, 3년간 총 2천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성민 씨, 당신 지금까지 몇 명 도왔습니까? 기억 안 나요. 18건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만요. 실제로는 더 많겠죠. 이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사람들 다 노인 가족입니다. 당신이 허위 서류 만들어줘서 부정수급 받았죠. 총 피해 금액 4억 넘습니다. 저는 그냥 서류만 도와준 거예요. 이성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만? 당신이 만든 가짜 요양센터 명단, 가짜 요양보호사 이름,
가짜 서비스 제공일지. 이게 서류만 도와준 겁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수진이 복도에서 이성민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이성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진은 멈춰섰습니다. 뭐가요? 당신 아버지.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도와요? 당신이 오빠 도와서 아버지 고생하신 거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먹고 살려고 한 겁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노인들 등쳐먹은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이성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이성민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정에서 다 털어놓겠습니다. 박민수 씨가 뭘 했는지, 제가 뭘 도왔는지.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성민이 자백했다고. 민수와의 거래 내역, 다른 피해자들 명단, 모든 걸 진술했다고. 대가로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고. 증거가 더 확실해졌습니다. 재판에서 유리할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쌓여도 아버지가 겪은 인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판 2주 전 경찰은 한미경도 소환했습니다. 민수의 아내,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공범. 조사실에 들어온 미경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두 아이는 친정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지하에 가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한미경 씨, 당신도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명의 통장으로도 급여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월 20만 원씩? 이건 공범 아닙니까? 미경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다? 시아버지가 지하에 갇혀 계신 걸 알면서도.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경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도 살기 힘들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집도 전세 만기 다 돼가고. 그래서 시아버지를 2년 동안 지하에 가둔 겁니까?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공범입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방조한 거예요. 조사가 끝난 후 수진이 복도에서 미경을 마주쳤습니다. 미경은 수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죄책감 들었어. 근데 남편이 무서워서. 옳게도 어른이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미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경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이 남편과 분리해서 재판받고 싶다고, 모든 사실을 진술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수진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옳게도 처벌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공범입니다.
하지만 주범은 아니니까 형량은 낮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올케를 불쌍하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불쌍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수지는 구치소 접견실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양복을 빼입고 다니던 오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왔구나.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왔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두 사람, 지금은 피해자와 가해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셔. 많이 회복하셨어. 그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왜 그랬어? 침묵. 민수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살고 싶었어.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지하에 가둔 거야? 나도 사람인데 살고 싶잖아. 빚 갚고 애들 학원 보내고 집도 사고. 근데 매번 사업 망하고 빚만 늘어나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빌려 쓰려고 했어. 나중에 갚으려고. 근데 자꾸 급한 데가 생기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1억 넘게 쓴 거지. 아버지 명의로 대출까지 받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 모시려고 했어. 요양원 알아봤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드는 거야.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지하 창고에 가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지금 변명하는 거야? 아버지를 사람으로 안 본 거잖아. 그냥 돈으로 본 거잖아. 아니야. 나는. 닥쳐.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옆 접견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오빠, 나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법정에서 보자.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좋은 오빠였습니다. 어릴 때는 자신을 챙겨주던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성을 잃은 사람,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몇몇 왔습니다. 효자 코스프레하며 아버지를 감금한 아들 사건. 이미 뉴스에 몇 번 보도됐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박민수, 한미경, 이성민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성민은 무표정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다시 앉았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한미경, 이성민에 대한 노인학대, 사기, 횡령, 부정수급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친아버지 박정호를 자택 지하 창고에 감금했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하며
방치한 노인학대. 피해자 명의 예금 3억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피해자 명의로 총 1억 1천5백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서류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총 2,040만 원의 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기. 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피고인 한미경은 위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일부 급여를 수령한 공범. 피고인 이성민은 허위 서류 작성 및 부정수급을 주선한 공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울고 있었습니다. 이성민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부 인정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CCTV 영상, 의료 기록, 증인 진술.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수지는 방청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옆에는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후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박정호 씨 나와 주십시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6개월 동안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오른쪽 몸은 불편했습니다. 증인석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판사가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박민수의 친아버지이시죠? 그렇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피고인 박민수의 자택 지하에 거주하신 게 맞습니까? 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발적으로 그곳에 계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피고인석의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엔 위층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손님이 온다며 지하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그러자고 했는데 계속 그곳에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본인 명의 통장과 재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언제쯤? 6개월 전쯤. 우연히 피고인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침묵.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날 이렇게 보고 있구나.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고개 들어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넌 날 사람으로 안 봤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통장일 뿐이었지.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나는 너를 끝까지 아들로 봤어. 힘들겠다. 빚도 많겠다.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넌 끝까지 날 사람으로 안 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민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언 끝났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밀어 법정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법정에 퍼졌습니다. 그날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최후 진술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봤습니다. 제 이익만 생각했고 아버지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는 방청석에 앉은 아버지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수가 앉았습니다. 미경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남편 말만 따랐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성민은 짧게 잘못했다고만 말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없음. 피해 금액 전액 배상 명령.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피고인 한미경,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이성민,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음. 벌금 2천만 원. 이성민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노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고를 마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수는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민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미경은 방청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성민도 끌려나갔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구나. 법정을 나서며 아버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6개월 후 경기도 양평, 작은 전원주택. 아침 햇살이 마루를 비쳤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휠체어를 타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간단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고맙다. 아버지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왼손으로 먹기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수지는 맞은편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지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둘은 텃밭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토마토 하나를 땄습니다. 아버지, 이거 따서 저녁에 먹을까요? 좋지. 아버지는 햇볕을 쬐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지는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소포 하나를 건넸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소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뜯어보니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수지는 알았습니다. 오빠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빠한테 편지 왔어요. 아버지는 편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읽지 마. 예. 읽어봤자 괴로울 뿐이야. 이미 끝난 일이야.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태울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편지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편지는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까만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저녁 다 됐어요. 그래. 수지는 식탁에 김치찌개를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해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TV 소리만 작게 흘렀습니다. 맛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식사를 마치고 수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다가 보라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침실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아버지. 고맙다, 수진아.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의 일들을,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아버지, 오빠의 배신, 법정에서의 대질, 그리고 지금 이 평온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빠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형수는 아이들과 친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 작은 집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도 자신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돌았습니다. 상추가 크게 자랐습니다. 토마토도 더 빨갛게 익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밀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하실래요? 그냥 여기 앉아 있고 싶구나. 알겠어요. 수지는 아버지를 텃밭 옆 그늘에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햇빛을 쬐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소리,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 이제야 사람 굿이라는구나. 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야. 그날 오후 둘은 함께 작은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땅을 파고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코스모스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이거 언제 피나? 한 달쯤 있으면요. 그래. 기다려보자. 해가 저물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다시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박정호는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딸에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집, 작은 텃밭, 그리고 따뜻한 햇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딸과 함께. 그리고 오늘도 작은 집 마당에는 햇살이 따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